전 세계가 몰락의 공식 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분열했고 유럽은 무너졌으며 중국은 흔들리고 일본은 이미 사라졌죠.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는 추락한다. 이건 역사적 패턴이야. 세계 최고 경제 석학조차 예외는 없다고 단언했죠. 그런데 그때 그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한 단 하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 정치가 흔들려도 나라를 지탱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망한 적도 없고 망할 수도 없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뭉친다면 세계는 다시 설계될 겁니다. 패권의 공식을 깨부순 한국.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캐롤입니다. 전직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수석 경제자문관이었고 지금은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국제질서와 국가 사이클을 강의하는 연구자죠. 세계는 수십 년간 저를 사이클 분석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러왔습니다. 국가의 흥망을 그래프와 통계로 해석하고 패권국의 부상과 몰락을 예측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쌓아온 그 모든 지식과 예측이 한나라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이 나라가 언덕을 넘은 뒤에 정체 구간에 들어선 줄 알았습니다. 무정부 상태, 인구 감소, 가계 부채 세계 1위, 청년 체감 실업률 23%. 게다가 정치 양극화는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격해졌다고 하더군요.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해 이런 상황은 몰락의 징조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딱 하루, 단 하루 만에 그 판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산책하듯 걸으며 도시를 관찰했죠. 정치적 포스터와 거리 상인들, 유니폼 입은 중학생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스며든 문구 하나.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누가 붙인 슬로건 정도로 여겼는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아주 묘한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정서였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위기를 맞으면 정부를 욕하고 미래를 비관하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부를 욕하면서도 나라 자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에서 만난 한 60대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도 전쟁도 무너진 공장도 다 겪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집 팔아서 공장 돌리고 금 팔아서 나라 살렸죠. 또 위기라지만 사람들 속마음은 다 알아요. 세계의 어떤 민족이 자기 나라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한국의 각 부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가 R&D 투자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망 커버리지 99.9%, 대학 창업 지원센터 수 세계 1위. 게다가 메타버스, 우주, AI, 방산, K푸드 등 거의 모든 산업군이 새로운 도약을 향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더군요. 특히 충격적인 건 IMF 트라우마를 가진 세대들이 다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60대, 70대가 은퇴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리저브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공장에서 만난 은퇴 기술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우리가 다시 나설 차례죠. 우리는 무너져도 일어나는 법을 아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크게 오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 예외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권국이 몰락하는 데에는 아주 단순한 공통 공식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오만해지고 국민이 나태해지고 시스템이 무뎌지면 그 국가는 결국 무너져요. 세계 최고 경제 석학들이 말하는 몰락의 징조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방만한 재정, 사회 분열, 혁신 부재, 부채 과잉. 저도 수백 개 국가 데이터를 돌려보며 이 공식을 수없이 증명해왔죠. 그런데 한국은 이 공식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채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빚, 자녀 교육을 위한 빚, 심지어 기술 창업을 위한 빚이었죠.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소비를 위한 빚을 지지만 한국은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빚을 지더군요.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의 분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은 극단적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세대 간에도 지역 간에도 갈등이 첨예하죠.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보니 이 분열은 파괴가 아니라 재정비의 에너지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청년이 서로 정치 성향을 두고 격렬히 토론하더군요. 한 명은 이 나라 끝났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잖아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이 끝났다는 말 속에서조차 포기하지 않는 민족성을 읽었습니다. 망했다고 외치지만 절대 망하게 두지 않는 본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반박은 한국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실리콘밸리가 흔들렸고 유럽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생산 라인이 멈춰 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똑같은 위기 속에서 K방산, K반도체, K로봇, K배터리를 동시에 띄웠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이 모든 혁신을 정부가 아니라 국민 주도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의 창업센터, 부산의 스마트 조선소,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이걸 해야죠. 정부 믿고 못 기다려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충격이었죠. 국가를 욕하면서도 국가를 대신해 움직이는 시민. 더 놀라운 건 한국은 몰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시 일어서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은 산업혁명 후 나태해졌고 미국은 달러 패권에 안주하며 부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더군요. 공장 노동자도 연구소 과학자도 퇴직한 장성도 시장 상인도 모두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조차 우리는 세계 최고 국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의 눈동자에서 저는 1960년대 미국의 아폴로 시대 정신을 봤습니다. 패권국은 내부가 썩고도 자신이 썩은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자신이 썩기 전에 스스로 칼을 들고 수술을 시작하는 나라였어요. 망한 뒤에 반등하는 게 아니라 망하기도 전에 자가 진단을 하고 스스로 회복에 들어가는 시스템. 이런 나라가 역사상 존재했던가요? 저는 오랫동안 실리콘밸리를 최고의 혁신지대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거대한 벤처 캐피털, 천재 개발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 세 가지가 미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믿음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태도였어요. 그건 도저히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처음 그걸 느낀 건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캠퍼스에서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죠. 하루에 4시간 자며 설계도를 다시 그립니다. 실패는 당연하죠. 기억하고 다음에 안 틀리면 됩니다. 그 말투엔 과시도 절망도 없었어요. 그저 해내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만 있었죠. 미국이라면 그 정도의 일정이면 파업이 벌어지고 인권위원회가 들이닥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혁신의 본질이란 기술보다 먼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곳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며칠 후 대전에 있는 국방기술원에서 자율주행 드론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건 연구실 벽에 붙어있는 문구였어요.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기술.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은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만드는지를 먼저 고민하더군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그 태도가 기술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금융 시스템을, 영국은 산업혁명을,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무기로 패권국에 올랐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시스템 기반의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신 기반의 혁신, 즉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집단적 의지가 모든 기술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스타트업 거리에서 고작 3평짜리 사무실에서 세계 AI 번역 시장 2위를 만들어낸 20대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작다는 걸 약점이 아니라 기회의 단위가 더 작고 빠르다는 강점으로 전환하는 민족.
이 나라에서는 실패조차 혁신의 동력이더군요. IMF 이후 생긴 기술 기업 중 절반이 망했지만 그 절반의 인력이 모두 살아남아 다른 스타트업으로 흡수됐습니다. 망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망한 다음엔 조직을 다시 쪼개서 움직입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갖고 있지 못한 정신의 유연성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한국은 철학보다 본능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라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 본능은 절망 위에서 진화해온 생존 본능이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혁신은 공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건 국민의 DNA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DNA를 만든 건 위기다. 한국은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그칩니다. 이건 더 좋은 칩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들은 단지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존의 철학을 기술로 구현해낸 민족이었습니다. 이걸 안 순간 저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한국이야말로 세계 혁신의 심장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전쟁은 가능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평화를 전제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가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하며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죠. 처음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기술 선진국, IT 강국이 왜 아직까지 전국에 예비군 훈련장이 수백 개씩 존재하는 걸까요? 왜 시민 대다수가 국가 비상대비 훈련이라는 걸 체득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경북 예천에 있는 훈련장을 방문하면서 얻었습니다. 저는 군사 연구가로서 여러 국가의 민병대 시스템을 분석해왔고 미국 방위군, 스위스 자위대, 이스라엘 예비군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첫 느낌은 훈련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무장된 국민 시스템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사짓다 온 분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자영업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마음의 총을 들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게다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예비군 전력은 단순한 백업 부대가 아니라 전시엔 700만 명까지 동원 가능한 전국민 작전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었고 민방위, 학생 군사교육, 예비 장교 제도까지 다층 방어 구조를 가지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삶의 조건으로 내장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평화를 전제로 전쟁 대응 매뉴얼을 짜고 있었지만 한국은 전쟁을 전제로 평화 유지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긴장 상태가 불안이 아니라 안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해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 언론은 한반도 전쟁 위험을 외쳤지만 서울 시민들은 불금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이 혼란에 빠진 반면 한국인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했죠. 이 나라는 전쟁의 시간표와 함께 살아온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표에 국민이 적응한 게 아니라 국민이 그 시간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일할 당시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국민 방어체계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현실로 마주한 겁니다. 전쟁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전쟁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보았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2008년 아이슬란드의 금융 붕괴, 2022년 스리랑카의 정권 붕괴까지. 경제적 수치가 무너질 땐 국민의 정신도 같이 무너지더군요. 거리엔 폭동이 터지고 정부 청사는 불타고 사람들은 국기를 내던졌습니다. 그게 위기라는 것의 본질이라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망할 위기에서 한 번도 진짜 망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망했어야 할 상황에서조차 더 강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이 기현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하루아침에 국가 신용 등급이 쓰레기처럼 떨어졌고 외국 자본은 한국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쓸어갔으며 수많은 기업이 연쇄부도로 무너졌죠. 그 순간 국민이 선택한 행동은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정에 있던 결혼반지, 어린이 돌반지까지 꺼내 국가에 헌납했답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행위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미국 경제 세미나에서 설명하자 미국 경제학 교수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단결이 된다고요? 그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이후에도 한국은 똑같은 DNA를 반복해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쇼크, 심지어 지진, 산불, 정치 혼란 등 크고 작은 국가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붕괴라는 단어에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방의 한 소방서에서 만난 70대 자원봉사자 할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IMF 때 우리 세대가 나라 살렸고 지금은 다음 세대 도와야죠. 안 망해요. 망하면 우리가 다시 세워요. 저는 그 말을 녹음하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쉽습니다. 망한 적이 없는 나라가 무서울 수 있을까요? 진짜 무서운 건 망하고 나서도 다시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한 민족이라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죠. 한국의 저력은 시스템이나 기술, 제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억에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고통을 잊지 않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국민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 기억이 위기 때마다 국가 면역 체계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우린 저걸 겪었잖아. 그보다 더 힘든 건 없었어. 그러니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그 믿음은 수치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진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두려워하게 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도 해내겠죠. 그 말이 가진 무게, 절실함, 그리고 진정성이 어떤 분석보다 더 강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 번 보면서도 아직도 믿기 힘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언제나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 전략적 총리, 천재형 장관들. 그들이 국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 배워왔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도자가 이끄는 게 아니라 국민이 끌고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건 한밤중 지하철 5호선에서였습니다. 늦은 시간, 퇴근길에 마주한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 두 분이 나누던 대화가 저를 멈춰 세웠죠. 나라 꼴이 뭐 이래. 정치는 항상 엉망이지. 우리 할 일이나 하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한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로 정권을 바꾸며 정치 뉴스가 하루도 쉬지 않는 나라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를 욕하면서도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국민의 위치를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가 흔들려도 국민이 중심을 잡는 나라. 며칠 후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센터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40대 여성 대표는 폐업 위기의 동네 식당들을 묶어 지역 공동배달 앱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재기를 도왔죠. 지원도 없었고 규제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도 했대요. 왜냐고 물었더니 정부만 믿고 있다간 진짜 망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정치인과 국민이 서로를 미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이 한 발 먼저 나가서 이끌고 정치는 뒤에서 따라오는 구조. 그건 너무 낯선 풍경이었어요. 한국은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거리의 쓰레기도 금세 치워지고 회사 회의는 평소대로 진행되고 시민은 평소처럼 질서를 지킵니다. 무언가 정치적 열기가 더 이상 국민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선 이 나라는 지도자 없이도 돌아가는 민주형 기계 같았습니다. 물론 정치의 역할은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에선 이미 국민 각자가 내가 이 나라의 시스템이다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여나 투표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가 내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더군요. 그 확신의 결정판은 2022년 대형 산불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자체가 늦게 움직였지만 이미 지역 주민들이 자체로 물통을 들고 움직이고 있었고, 청년단체는 드론을 날리고 노인회는 주민 대피를 도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국민이 움직인 겁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그 국민의 속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나라였어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위대한 이유요? 대통령 바뀌어도 국민이 나라를 굴리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처음엔 농담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슴에 박힙니다. 국가 시스템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람들의 기억과 책임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묘한 형태의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서운 이유는 그 누구도 이 국민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정리하며 스스로 다음 시대를 엽니다. 그게 진짜 국가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다시 빅사이클 그래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백 년을 거슬러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지나온 길. 성장 정점, 오만, 분열, 쇠퇴. 이 흐름은 어김없이 반복됐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은 분명 그 하강선 위에 있습니다. 중국은 가파른 곡선을 그렸지만 내부의 균열이 이미 깊죠. 러시아와 일본은 고개를 돌리기엔 이미 늦은 하강선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치상으로 보면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부채 모두 갖췄습니다. 겉보기에 이 나라도 하강 국면에 들어선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체감한 건 한국의 소형 모빌리티 전시장에서였습니다. 거기선 엔진 하나 없이 움직이는 완전 무동력 도심용 운송기기가 시연되고 있었죠. 배터리 기술, 센서 기술, 신소재까지 조합된 결과물은 일본도 독일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술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개발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틀렸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사이클을 타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아래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점을 지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사이클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처음으로 사이클의 꼭대기를 향해 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세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하강할 때만 출발할 수 있는 민족, 즉 반사이클 민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국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나라들은 정점을 지나기 전까진 국가가 가진 위험성과 한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출발선부터 절벽이었습니다. 분단, 전쟁, 식민, 독재, 외환위기, 팬데믹.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겪은 고통을 이 민족은 단 70년 만에 압축해서 살아냈죠. 그렇기에 지금 다른 나라가 처음으로 위기를 마주할 때 한국은 그 위기의 흐름을 이미 기억으로 내장한 유일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아십니까? 위기를 처음 겪는 자와 위기를 수차례 겪고 살아남은 자의 차이. 그건 결코 교육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건 시간의 차원이죠. 한국은 위기를 경험한 게 아니라 위기 그 자체로 구성된 국가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절감한 마지막 장면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식당에서 20대로 보이는 청년과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세상이 답답한데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거기엔 이 나라가 가진 세대 간 축적된 감각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한국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은 단절된 세대, 일본은 고립된 세대, 중국은 억압된 세대가 있고 한국은 전 세대가 위기를 기억하고 공유하며 계승하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세계가 하강 곡선에 들어섰을 때 한국은 오히려 상승선 위에서 무섭게 공유를 끌어올리고 있었죠. 모든 국가는 곡선 위에 있다.
단, 한국만은 그 곡선을 스스로 다시 그리는 민족이다. 제가 이 나라를 처음 이해하려 했을 때 모든 것을 수치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GDP 성장률, 국방비 대비 효율, 출산율, 무역 흑자, R&D 투자 비중.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비논리와 초논리를 하나로 꿰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뭉칠 때의 한국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죠. IMF 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가 28주년을 맞아 다시 시민들을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연구자 자격으로 초대됐고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인 행사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에 오른 70대 여성 한 분이 손에 작은 반지를 들고 말하셨어요. 이 반지는 우리 아들이 칠순 때 선물한 반지예요. 또 필요하면 낼 겁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민족이 한 번 더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단지 국가의 재기나 반등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가 흔들릴 사건이 될 거라는 사실. 한국은 단결의 폭발력이 다릅니다. 전시에도 재난에도 팬데믹에도 심지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작 국민들은 서로를 찾아갑니다. 지진이 나면 정부보다 빨리 움직이는 자원봉사단, 산불이 번지면 물을 들고 산에 오르는 주민들, 의료진 파업이 나도 자발적으로 병원으로 복귀하는 간호사들. 이 모든 게 한국식 집단 각성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정책이나 법도 아니었어요. 그냥 국민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기가 따로 있더군요.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위기의 끝이 아니라 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다시 뭉칠 때가 가장 위험한 민족입니다. 세계 질서 입장에서 말이죠. 한번 뭉치면 그 뭉침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술을 추월하고 군대를 새로 세우며 국민 정체성을 완전히 끌어올리거든요. 충남 아산의 K방산 전략기지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선 최신형 K2 흑표 전차와 레이저 대공 시스템이 전시돼 있었고 해외 8개국 무기 바이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계합니다. 전장을, 무기를, 그리고 동맹의 형태까지. 그 말이 끝나자 뒤편에 앉아있던 한북유럽 장성이 제게 속삭였죠. 한국은 끝이 없이 달리는 것 같아요. 세계가 아직 모르는 비밀 하나. 한국은 위기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위기를 시작 신호로 삼는 민족이라는 사실. 마치 계절의 온도차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장마가 시작되듯. 이 나라는 내적으로 신호가 오면 전 국민이 알아서 전환합니다. 그 전환의 단어는 하나입니다. 함께. 한강의 기적, K방산, 반도체, BTS, 팬데믹 진단키트, 그리고 지금의 수출 주도형 외교까지. 모든 세계의 질서가 바뀐 시점에는 항상 한국의 뭉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뭉치는 그 순간 세계는 반드시 다시 설계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욕은 30년이 걸려도 못한 일을 서울은 단 2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죽은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콘크리트 속에 갇힌 하천을 되살렸으며 심지어 도시 한복판의 수달까지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전문가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시계획자들이 서울을 보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전 세계 도시 보건 전문가였던 한 여성이 서울의 청계천을 걷다 결국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생태복원이 아니라 문명 리셋이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생태복원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세계은행 소속으로 지난 14년간 전 세계 도시들을 돌며 복원 사업을 분석하고 조언해왔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헬싱키, 리옹, 그렇게 얼버무리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국입니다. 서울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죠. 한국?
그 빽빽한 도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 출장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좀 시큰둥했어요. 도시 한복판에 생태계가 있긴 하겠어. 대충 인공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복원이랍시고 포장한 거 아니야? 정말 스스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서울 청계천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사고는 멈췄습니다. 자동차로 미어터지던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곳에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도시의 중심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하천 양옆에는 미세먼지 대신 바람이 불고 있었죠. 이건 그럴싸한 생태 공간이 아니라 진짜 복원이구나. 전문가인 저는 그런 차이를 압니다.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공간과 실제로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복원 공간은 냄새부터 다르거든요. 청계천은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물길, 수초, 조류의 움직임까지 조화롭고 정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 만찬자리에서 들은 한마디였습니다. 중랑천하고 탄천에 수달이 돌아왔다더라고요. 한강지류에 수달이 산대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울에 수달이요? 야생 수달이 돌아왔다고요? 믿을 수 없어서 바로 검색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중랑천 둔치 풀숲 사이에서 놀고 있는 수달 영상. 이건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도시 하천에서 수달이 헤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이 도시는 뭐란 거지? 전 세계 도시들이 하천 복원 하나 하겠다고 수십 년 계획을 세우고도 땅 한 평 못 파는데 한국은 이미 2005년에 청계천을 복원했고 그 흐름이 중랑천, 탄천, 양재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사람도 돌아오고 수달도 돌아온 도시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청계천 복원 관련 자료들을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질투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회의 중인데 한국은 벌써 복원을 마쳤다고. 이건 하천 복원이 아니라 국가가 도시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 안엔 교통, 치수, 생태, 시민공간, 심지어 문화까지 들어있었어요. 도시를 다시 짠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영혼을 바꾼 프로젝트였어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분명히 존재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도심 한복판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몇십 년은 걸려야 정상 아니에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협의 절차, 예산 분쟁, 행정 구속, 미국이라면 강 하나 복원하려다 시의회가 2번은 해산되고도 남을 일이에요. LA강 복원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컨설팅에 참여했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07년에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됐고 지금도 예비 실행 단계입니다. 벌써 18년째요. 그런데 아직도 강물은 회색이고 콘크리트 벽은 그대로입니다. 보고서만 60권을 넘게 썼는데 바뀐 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밖에 없어요. 이제는 주민들도 포기했죠. 복원은 그냥 시에서 하는 퍼포먼스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2003년에 청계천을 뜯기 시작해서 2005년 10월에 완공했다죠. 딱 2년 3개월. 보고서를 줄이고 공청회를 간소화하고 법을 바꿔가며 실행한 나라라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우린 30년이 걸려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한국은 2년 만에 해내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일정으로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담당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전문 용어를 잔뜩 들고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답변은 너무 단순했어요. 해야 할 일이었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했죠. 뭐랄까, 한국은 논의보다 실행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반대도 많았고 상인들의 불만도 폭발했고 보수 언론도 들고 일어났대요. 그런데 행정은 그 반대에 멈추지 않았고 설득하며 밀고 나갔어요. 중요한 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절차를 속도 있게 통과시킨 능력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절차가 거룩한 성경처럼 여겨지죠. 한번 회의하면 그 회의의 회의를 위해 또 워크숍을 열어요. 결정은 나지 않아요. 시간만 흘러가고 생태계는 이미 죽고 있죠. 결국 무력감만 남아요. 반면 한국은 행정력이 살아있고 시민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정말로 국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추진력이 느껴졌어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집단이 의지를 가진다는 게 뭔지 저는 이 나라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선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절차에 눌리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는 행정. 생태복원을 환경 미화가 아닌 도시의 존엄성 회복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저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다시 LA강 프로젝트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60페이지 분량 중 절반이 협의 일정이었어요. 반면 청계천 자료는 30페이지도 안 됐는데 마지막 장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복원은 실천이다. 말보다 돌 하나를 들어올리는 손이 필요하다.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보고서에는 그 돌 하나 들려는 손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이 토론하고 너무 적게 움직였죠.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사실 복원이 빠르게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로운데 더 놀라운 건 그 복원의 완성도였습니다. 보통 속도가 빠르면 품질은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서울은 그 공식을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중앙 조형물인 광통교는 전통 목조 건축 양식 그대로 복원되어 있었고 계단 하나, 벤치 하나, 심지어 조명의 배치까지 계획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모든 요소들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와 각도, 바람이 통하는 방향, 햇빛의 각도까지 고려한 설계가 보입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겨울에는 해가 깊게 들어오도록 건물 사이 공간이 확보돼 있죠. 이게 정말 의도된 설계라면 저는 이걸 예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유럽에서 근무할 때 파리나 로마의 공공공간 디자인을 예술이라 부르곤 했죠. 그런데 서울은 다릅니다. 전통을 살리되 현대적 기능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만난 안내판도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민과의 대화였어요. 설계자가, 도시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공간이었죠. 더 대단한 건 이런 공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청계천뿐 아니라 양재천, 중랑천, 탄천 등 서울 전역의 지류 하천에도 이런 감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디자인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설계가 느껴졌어요. 한강변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였죠. 경치를 누리고 숨을 고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리듬감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도시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 여긴 내 공간이야. 사실 저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정서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수치를 조정하고 도로를 연결하고 기반시설을 쌓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감성적인 생물처럼 만들어 놓았더군요. 기능성과 정서를 한 몸에 녹여낸 이 도시를 보며 저는 이런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아마 서울 청계천 복원팀은 단지 엔지니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건축가, 생태학자, 디자이너, 시인, 그리고 시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단지 예산으로 만든 하천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동시에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된 거겠죠. 복원을 빠르게 해낸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해낸 나라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불가능한데 왜 한국은 가능했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서 복원 당시 상황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현장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반대했어요. 심하게. 그런데 한국은 대화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처음 복원 계획이 발표됐을 땐 상인들과 교통 전문가들,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교통대란이다. 상권이 붕괴된다. 세금 낭비다. 익숙한 레퍼토리였죠. 솔직히 그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생계를 걸고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반발을 단순히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되 설득하고 설득하되 계속 추진했다는 게 진짜였어요. 청계천 주변 3천여 개 상점 점주들을 일일이 만나고 공청회만 수십 차례, 보상 설계도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봤어요. 민주주의는 속도를 잃는 체제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 속도와 민주주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였어요. 결정을 내리되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신뢰를 얻었고 시민은 나중에 결과로 보답했죠. 청계천 인근의 상인 한 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땐 죽는 줄 알았지. 가게 수입이 반토막 났으니까. 근데 그때 안 했으면 지금은 망했을 거예요. 그 말이 참 깊게 박혔어요. 한국은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실현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서구에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선 도시 사업 하나 하려면 변호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유럽에선 반대가 있으면 바로 중단돼요. 정치 리스크를 감당할 정치인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서울시장은 그 정치적 부담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찬반이 극단으로 갈리던 시절, 그는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죠. 그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의 미래를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복원에 성공한 건 기술도, 예산도, 속도도 아니었어요. 국가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꼈고 설득당했으며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는 그 길을 자랑스럽게 걷고 있어요. 중랑천과 탄천, 양재천까지 둘러봤습니다. 청계천이 선원이었다면 그 지류 하천들은 실행이었어요. 거긴 진짜 자연이 살아있었어요. 이건 환경 개선이 아니에요. 도시의 리셋이에요. 서울은 오염되고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한 게 아니라 도시의 작동 원리 자체를 다시 설정한 겁니다. 생태 중심으로 도심을 재설계하고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기초로 인프라를 만들었으며 행정과 기술, 문화, 시민의식을 통합한 시스템이 완성됐죠. 이건 그동안 보아온 어떤 도시보다도 시스템적으로 앞서 있는 형태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이 변화가 사람의 삶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중랑천 산책로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옛날엔 여기 냄새 나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마다 새소리 듣고 운동해요. 그분 눈빛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자연이 살아나자 사람도 함께 살아난 겁니다. 심지어 제 후배가 서울시의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곤 충격을 받더군요. 센서로 수질을 실시간 감지하고 AI가 오염 예측을 하며 시민 앱에 생태 변화 알림이 뜨는 도시, 그게 서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껏 생태계를 인간과 별개로 생각했죠. 자연은 보호 대상이고 도시는 개발 대상이라며 이분법적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그걸 뒤집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함께 숨쉬는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뚜렷했죠. 서울의 도심 기온은 복원 이후 2도 이상 낮아졌고 미세먼지는 줄었으며 시민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도 아직 이 지점까지는 못 왔어요. 일본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20년 전에 해냈고 지금도 매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도시를 기능으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로, 교통, 인프라, 용적률, 보행 네트워크. 도시는 언제나 숫자와 구조, 그리고 효율의 언어로 존재했죠. 하지만 서울은 그런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곳은 기능적인 도시가 아니라 감정적인 도시였어요. 청계천 물길 옆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저녁 물소리가 귓가에 스며들고 발밑으로 바람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는 위로받고 있었어요. 복원된 하천, 조심스럽게 놓인 야간 조명, 아이들과 강아지가 뛰노는 돌다리, 연인의 속삭임이 담긴 목소리들. 이 모든 것이 설계된 공간이란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은 사람을 위해 숨쉬는 도시였고 그 중심엔 자연이 있었습니다. 이 조화로움은 외국 도시에서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도시 정서였어요.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며 하루는 4개의 하천을 지났습니다. 청계천, 중랑천 지류, 가로수 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물길까지. 물길마다 다른 분위기, 다른 설계, 다른 감성이 있었죠. 게다가 서울의 하천 복원이 기술 중심이 아니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물길의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순환장치, 산책로에 깔린 투수블록, 야간 조명의 밝기 변화까지. 이 모든 기술이 사람의 감정에 맞춰 작동하고 있었어요. 중랑천 인근에 사는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힘든 날에는 그냥 걷습니다. 그러면 좀 견딜만해져요. 그의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말 안에 도시의 역할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서울은 도시계획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도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효율 중심에서 정서 중심으로 말이죠. 그건 한국이 잘 만든 도시를 넘어서 감정을 담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서울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는 성공 사례를 넘어 전 세계 도시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아시아 여러 도시들이 서울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럽과 북미의 도시들도 서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2024년 유엔 해비타트 회의에서 서울의 하천 복원 사례가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에 경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도 느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은 여전히 건축물 중심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오래됐고 건물의 외관이 어떤지에 집착하죠. 하지만 서울은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역사를 불어넣었어요. 청계천은 그저 독일의 이자강이나 프랑스의 생강처럼 오래된 도시의 하천을 되살린 사례가 아닙니다. 거긴 과거가 살아있는 곳이었고 동시에 미래가 실험되는 곳이었죠. 자연 생태계는 물론이고 교통, 방제, 관광, 문화, 시민 정서, 심지어 행정 효율성까지. 이렇게까지 모든 걸 통합한 복원 프로젝트는 제가 아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디지털과 생태의 결합은 한국만이 가진 강점이었어요. 청계천에는 실시간 수질 센서가 작동하고 있었고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 수위, 수질, 생물 변화까지 조회할 수 있었어요. AI가 예측한 폭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배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통합이 없습니다. 유럽은 철학은 있지만 실행이 느립니다. 일본은 정교하지만 유연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기술, 철학, 실행, 유연성을 전부 갖춘 도시였어요. 한국은 우리도 생태복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 이런 방식이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K-팝, K-푸드, K-디펜스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이제는 K-에코, K-어반 리뉴얼, K-도시 철학이 세계를 이끌 차례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적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프로젝트는 늘 홍보가 앞섭니다. 보고서용 수치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현장은 엉망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은 현장을 가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됩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고 사람들의 표정에 성과가 녹아 있어요. 제가 서울 방문 이후 유엔 도시재생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서울은 생태복원을 뛰어넘어 도시문화를 재정립한 모델이다. 그날 이후 유럽과 동남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거든요. 따라할 수는 있어도 절대 복제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건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건 국민, 행정, 기술, 문화가 합쳐진 총합이자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한국은 다르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젠 도시 복원도 K모델을 따르는 시대가 왔다. 저는 지금까지도 서울이라는 생태계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도심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꾸는 경험, 이건 출장이나 견학의 수준을 넘어선 일이었거든요. 이전까지 저는 도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단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정책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도시를 수치화해왔죠. 그런데 서울은 그런 저를 철저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도시는 수치가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되더군요. 제가 서울에서 본 건 재생이 아니라 부활에 가까웠습니다. 사람과 자연, 기술과 철학, 행정과 시민, 이 모든 게 기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는 공간.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만든 기획형 기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서울에 갈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었죠. 서울은 자금 속에서 거대한 질서를 만들어낸 도시였습니다. 작지만 밀도 있었고 빠르지만 치밀했으며 효율적이면서도 정서적이었죠. 제가 몸담은 세계은행 회의석상에서
한국이 보여준 보건 모델은 향후 50년간 도시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라 경험자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를 다니며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청계천을 걷던 저녁의 물소리, 수달이 헤엄치던 중랑천, 한강 자전거도로 위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고 사랑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되살린 게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를 되살렸고 도시의 존엄을 부활시켰고 무정한 콘크리트를 사람 품은 생명체로 바꿨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도시에 감염됐습니다. 이제 이 감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할 도시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한국 참가는 더 커질 테니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